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면역 글로불린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글로불린은 항체, 안티바디라고 합니다. 약어로는 대문자 A와 소문자 B를 연결해서 AB로 작성하면 됩니다. 항체는 항원, 안티젠이죠. 이 안티젠인 항원과 특이적 결합을 통해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특이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항원의 인지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인지를 통해서 그 인지한 항원에 대해서만 반응하여 결합하는 것을 특이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원과 항체가 연결되어져 있는 복합체를 면역 복합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용어도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항체의 성분은 혈장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혈장 속에 들어있는 단백 성분이다 라는 것이고, 면역 단백질이라고 해서 임뮤노글로불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문자 I와 소문자 G를 써서 Ig를 쓰면 임뮤노글로불린, 항체를 뜻하는 용어라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항체는 두 쌍의 폴리펩타이드 사슬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것은 아미노산이 연결된 것이 펩타이드죠. 이것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많이 연결되어져 있는 것은 중쇄, 짧게 연결되어져 있는 건 경쇄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 더 쉽죠. 헤비 체인. 폴리펩타이드가 여러 개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중쇄가 되겠고요. 짧게 연결되어져서 가벼운 것은 라이트 체인. 체인이 짧게 연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Y자 모양을 가지고 있고 양쪽이 대칭이죠. 그래서 가벼운 것은 이 청록색으로 되어져 있는 짧은 부분이고요. Y자 전체 글자처럼 보이는 길게 된 부분이 중쇄가 되겠습니다. 대칭성으로 결합되었고 Y자형을 이루고 있죠. 생학적 특성에 따라서 5가지 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임뮤노글로불린 G, A, M, D, E 이런 순서가 되고요. 이게 혈중 농도의 양에 따라서 순서입니다. 항체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항원에 따라서 변하는 부위인 가변 부위가 있고요. 그리고 면역세포가 연결되는 불변 부위가 있습니다. 가변 부위는 Y자 양쪽 끝부분으로서 FAB의 N 말단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면역 반응에서 항원 특이적인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항원마다 항체의 항원 결합 부위가 변경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변 부위는 항체마다 모양이 달라요. 왜냐하면 특정 항원에만 반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네모난 항원과 만나는 곳이라고 하면 이 가변 부위는 네모나게 되겠죠. 세모나다라고 하면 이렇게 세모 모양이어야지 결합할 수 있겠고요. 원 모양의 항원이라고 하면 둥글어야지 연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항체의 끝부분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불변 부위는 이 아래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Y 아랫부분이고 FC 부분이라고 하는데 면역에 관련하는 세포와 보체와 결합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관련 세포는 대표적인 대식세포 호중구가 있고요. 비만세포와 호염기구가 있죠. 알레르기에 반응하는.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의 세포막에는 FC 부분과 연결할 수 있는 수용체, FC 리셉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FC 부분, 불변 부위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결합을 하게 되면 이 항원 항체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항체가 인지한 항원과 결합을 해서 복합체가 되면 보체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고요. 이 항원 항체 복합체를 제거하게 되죠.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면역글로불린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뮤노글로불린 G, IgG입니다. 면역글로불린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요. 크기는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혈중 농도는 가장 높아요. 그래서 면역글로불린 중에 대부분은 IgG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IgG는 모양은 이렇게 Y자 모양으로 되어져 있고요. 기능은 세균이나 진균, 바이러스 등 미생물과 결합을 해서 인체가 이러한 미생물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중 농로를 보면 이러한 미생물의 1차 감염 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2차 감염 시에는 혈중 농도에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A라는 항원이 있어요. 항원입니다. 이 항원이 인체에 들어와서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호중구 대식세포가 그리고 수지상세포 등이 인지를 하게 되겠죠. 호중구 대식세포가 탐식 활동을 하고 수지상세포는 이것을 캡처한 다음에 조각, 항원 조각을 만들겠죠. 항원 조각을 만들어서 보조 T세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보조 T세포는 세포독성 T세포 알려줘서 세포독성 T세포에게 인지시키고 세포독성 T세포는 이 항원 조각을 가진 미생물을 찾아서 직접 제거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B세포에게 인지를 시키게 되고 B세포는 이 항원 조각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야 돼서 형질세포라고 하는 항체 생성 공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항체를 만들게 되죠. 일부의 형질세포는 이 항원을 다 제거해도 이 항원을 기억하는 기억세포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A라는 항원이 감염이 되었을 때 항체를 만들기까지는 1년의 항원을 인식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염증 초기보다는 후기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후부터 A라는 항원에 다시 노출이 되게 되면 이 항원을 인지하는 과정이 없어도 기억세포가 항체를 급속도로 만들어내서 2차 감염 시 혈중 내에는 IgG가 많이 생성되게 되는 것이라는 뜻이죠.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미생물이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IgG가 이런 미생물 병원체와 결합을 하게 되고요. 결합을 하게 되면 이러한 병원체는 이동 능력이 저하되거나 병원체들끼리 응집이 되어서 활동을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되어서 활성화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또 IgG가 병원체를 둘러싸게 되면 옵소닌 하죠. 그러니까 IgG가 많이 붙어 있는 병원체는 호중구나 대식세포들에 잘 뛰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포식활동을 하기가 쉬워지죠. 포식활동, 탐식활동 이런 것을 도와준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또 인체 내 독소와 결합하여서 독소를 중화하는 해독작용도 합니다. 그리고 항원항체 복합체, 항체가 자신이 인지한 항원과 결합하는 것을 항원항체 복합체라고 하고 면역 복합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이 항체의 FC 부분에 보체가 결합을 하게 되죠. 그렇게 결합을 한 다음에 활성화가 되고 이 항원항체 복합체를 제거함으로써 병원체를 인체 내에서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IgG는 태반을 통과하는 유일한 항체입니다. 5가지 항체 중에서 IgG만 태반을 통과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고요. 태반을 통과하기 때문에 태화와 그리고 신생아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항체인 IgA 같은 경우 초유를 통해서 신생아에게 전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신생아 면역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항체는 IgG와 IgA가 신생아 면역 체계가 충분히 발달하기 전까지 신생아 면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gG는 과민 반응에서 배울 건데요. 제2형과 제3형 과민 반응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항체는 임무노글로불린 A입니다. IgA이고요. 점막 그리고 분비샘 같은 곳이죠. 호흡기계 분비샘 이런 데 점막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막에서 감염이 되는 것을 방어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역글로불린의 1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 IgG 다음으로 많은 항체입니다. 그래서 이물질이나 병원체가 호흡기계나 소화기계 이런 점막을 들어오죠. 또 눈물 같은 데도 들어오게 되면 이 IgA가 있어서 인체 내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IgA는 인체 내 분비샘에 많아서 분비형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합니다. 일부는 혈청 속에도 존재하는데요. 혈청에 존재하는 것은 아주 미량이고 대부분의 IgA는 침, 초유, 위장관, 기관지 이런 외분비선 점액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내 모든 분비물에서 IgA는 면역 반응을 하고 발견되고 이런 부분에서 미생물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화관이나 기도점막의 형질세포에서 생산을 하면서 위장관이나 기도점막 표면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항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장관이나 기도로 들어오는 미생물을 1차적으로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부분의 국소 면역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이러스 세균 감염에 대한 방어작용을 하고요. 특히나 항바이러스 작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IgA는 단백 성분이라고 했죠. 위산과 같은 장관 내 소화액 속에서도 분해되지 않습니다. 모양은 임무노글로불린 두 개가 연결되어져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체는 임무노글로불린 M입니다. IgM이고요. IgM은 마크로글로불린입니다.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마크로니까 크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5개의 면역글로불린이 합쳐져서 큰 형태의 하나의 면역글로불린이 되는 것입니다. 5개의 임무노글로불린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여러 개의 단백 성분이 붙어 있는 거죠. 분자량이 커지겠죠. 면역글로불린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형태이고요. 비림프구 표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원에 노출되었을 때 가장 먼저 생성되는 항체입니다. 그래서 감염성 질환 진단할 때 특히나 초기에 어떤 병원처에 감염되어져 있는지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한데요. 이것은 이 임무노글로불린 M이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항체이기 때문이죠. 환자의 혈정에 IgM이 존재한다 그러는 것은 최근에 그 항원에 감염된 적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IgM도 IgG와 마찬가지로 보체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입니다. 그래서 보체에 있는 C3b와 붙어서 항원에 꼽게 되면 이 항원을 대식세포와 호중구가 잘 인식하게 되죠. 옵소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식활동, 탐식활동을 강화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균혈증에도 효과적인데요. 특히나 그람 음성균에 효과적인데 그람 음성균은 세포벽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죠. 그래서 세포병의 펩티도글리칸은 가늘지만 양쪽에 이중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구조는 내독소를 뿜게 되는데 이것의 인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열이 나거나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독소와 같은 항원에 대항하는 항체로 작용을 해서 해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ABO 혈액 항원에 대한 자연 항체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BO 혈액형이라고 하는 것은 적혈구 표면에 있는 항원이 어떤 형이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ABO 혈액형 항원에 대해서 항체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혈액형이 다른 수혈을 하게 되면 급성 융혈 수혈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혈을 받는 사람과 맞지 않는 혈액을 수혈받았을 때 적혈구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ABO 혈액형과 항원항체 반응을 다시 살펴보면 A 혈액형은 요 적혈구예요. 적혈구에 임무노글로불린 붙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때 있는 임무노글로불린 표현이 뭐냐면 IgM이라는 거죠. 그래서 A형 혈액형 같은 경우는 적혈구 표면에 A 항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혈장에는 임무노글로불린 M 중에 안티-B라고 하는 항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B형 같은 경우는 적혈구 표면에 B 항원을 가지고 있고 혈장에는 안티-A라고 하는 임무노글로불린 M을 가지고 있는 거죠. AB형은 항체는 없어요.
그런데 항원만 적혈부 표면에 A형과 B형이 있는 경우 AB형이 되는 거고요. O형은 항원은 없어요. 그리고 항체가 A와 B가 혈장에 녹아져 있는 거죠. 왜 같은 혈액형을 수혈을 할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에게 B형 혈액형을 수혈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섞여져 있는 거죠. 이 수혈받은 사람의 혈액 속에는. 그래서 안티 B와 B 항원이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안티 A 항체와 A 항원이 결합을 해서 용혈이 항원항체 결합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을 하게 되고 제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용혈 반응이 일어나서 이것들 혈구가 다 깨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수혈이 부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혹시 응급 상황에서는 O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은 다른 혈액형을 가진 사람에게 소량 수혈할 수 있습니다 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수혈을 하면 문제가 일어나요. 단지 응급 상황이고 수혈을 하지 않으면 사망할 위험성도 있는데 O형 혈액밖에 없다 그러면 A형이나 B형에게 O형을 수혈할 수 있기는 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O형에게 A형 혈액형을 수혈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항원은 A 항원이 있을 때고요. 항체는 안티 B가 있는 거죠. A형 혈액형에는. 그래서 이걸 같이 수혈을 해서 혼합했다고 보게 되면 문제는 A형 항원이 O형 혈장 속에 있는 안티 A하고 결합을 해서 소량 용혈이 일어나겠죠. B와 관련해서는 용혈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수혈을 하게 되면 용혈이 일어나지 않는 적혈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응급사망하는 모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혈 반응이 적게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는 그래도 수혈을 통해서 이득이 있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응급시에 불가피한 경우 혈액형이 없을 때만 응급적 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임무노글로불린 D인데요. IgD라고 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주로 항원에 노출되지 않는 비세포의 항원 수용체로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염기구 비만세포와 결합을 한 다음에 항균 물질을 생성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IgM과 함께 비림프구 표면에만 존재하는 면역 글로불린입니다. 그래서 비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하거나 또는 더 이상 형질세포로 만들 필요가 없는 세균이 다 제거된 상태라면 불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무노글로불린 E입니다. IgE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어요. 알레르기 반응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알레르기 관련 항체입니다. 항원이 침입한 외분비샘의 점막에서 혈청, 점막 분비물 등의 존재를 하게 되고요. 0.05%로 가장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무노글로불린 E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이 인체 내에 많이 들어왔다는 뜻이죠. 정상적으로는 거의 없어야지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인체 내에서 가장 최소량으로 존재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레르긴과 결합을 해서 비만세포, 호염기로부터 히스타민 분비를 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만세포와 호염기구 세포막에는 IgE가 결합할 수 있는 IgE 수용체가 있죠. 이 수용체에 알레르겐이 들어왔을 때 IgE가 결합을 하게 되고요. 결합을 하게 되면 비만세포나 호염기구가 활성화돼서 과립을 터뜨리게 되고 히스타민을 방출해서 혈중 내로 내보내게 돼서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는 거죠. 제1형 과민 반응과 관련되어져 있고요. 아토피나 기관지 천식,
얼티카리아, 두드러기죠. 단마진이라고도 하고요.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음식 알레르기 등과 관련되어져 있는 항체입니다. 그리고 기생충 감염에서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진단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환자에게 병력을 확인해 보고 피부나 혈액 검사에서 이 특이적인 알레르기 원에 대해서 IgE가 존재하는 결과에서는 그 알레르겐에 대해서 항체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알레르기로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체의 작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항원에 직접 부착을 해서 이 항원을 해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복체와 이 항체의 FC 부분에 결합함으로써 항원을 제거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원에 직접 부착하는 경우에는 응집을 일으켜서 항원이 덩어리를 형성하게 하고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요. 또 침강을 일으키는데 항원이 불용성 침전을 형성해서 항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원과 결합을 해서 항원의 독성을 약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보체와 함께 하는 작용은 우선 항체가 항원과 결합을 하게 돼서 항원 항체의 복합체를 만들게 되죠. 이것을 면역 복합체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복합체가 형성이 되게 되면 여기 FC 항체의 FC 부분에 보체가 결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면역 복합체는 보체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고 이 네 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옵소닌화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식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세포막을 변형시키게 되면 식작용을 하는 세포들이 잘 찾아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주활성을 일으켜서 염증 관련 세포, 호중과 대식 세포죠. 이것이 이 염증 부위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세 번째는 염증 과정을 촉진시킴으로써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용해를 통해서 세포막을 녹여서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체는 고정 경로, 렉틴 경로, 대체 경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 경로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보고 갈게요. 고정 경로 같은 경우 시반응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나 항체가 병원체 표면에 특정 항원과 결합을 하게 되고요. 렉틴 경로에서는 만노스 결합 렉틴이라고 하는 것이 병원체 표면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대체 경로에서는 병원체 표면이 보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국소 환경을 만들게 된다라고 보는데 이러한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체 중에서 3번이 중요한데요. C3으로 와서 이 보체가 두 개로 잘라지죠. 작은 쪽이 A, 큰 쪽이 B라고 이름을 붙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C3A와 C3B로 절단이 되고 C3B가 병원체 표면에 결합이 되게 되면 이 C3B를 통해서 염증세포가 이 부분으로 모여들고요. 이 C3B를 확인하고 식세포가 식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탐식 활동을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체 세포막에 구멍을 뚫어서 병원체를 사멸해서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역 글로불린의 종류와 특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IgG, 임무노글로불린 G입니다. 혈액과 세포 외액에서 검출이 되고요. 면역 글로불린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혈중 내 농도도 가장 많다라고 했죠. 일반적인 우리가 항체라고 할 때는 IgG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그리고 세균에서 뿜어내는 독소 등이 인체 내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바이러스를 중화시키거나 아니면 임무노글로불린이 이러한 항원에 결합해서 항원항체 복합체를 만들게 되고 대식세포가 포식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독소에 대응하는 항체로서 해독작용을 하게 되고요. 응집반응이나 또는 항원항체 복합체가 된 다음에 보체가 결합이 되어서 이 항원항체 복합체를 제거함으로써 병원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항체입니다. 자, 고체하고 연결될 수 있죠. 그래서 고정된 보체가
있는 그런 항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라고 했죠. 태반을 통과하는 유일한 항체로서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면역 체계가 완벽하지 않을 때 신생아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IgM, 임무노글로불린 M이죠. 혈청 내에 존재를 하고 이것은 인체에 항원이 들어와서 감염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혈액 내에 출현하는 항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항원에 최근에 감염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할 때는 임무노글로불린 M을 검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IgM에서 중요한 것은 수혈을 할 때 적혈구막 혈액 항원에 대한 항체로서 작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혈액형이 다른 수혈을 하게 되면 수혈의 용혈 반응으로서 작동을 하는 항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보체와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보체가 있는 항체이고요. 태반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IgA예요. 임무노글로불린 A고 혈청과 외분비샘, 점막에 많이 검출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분비형 항체라고 했습니다. 점막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도 초유를 통해서 신생아에게 전달이 될 수 있고 신생아의 초기 면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생아에게 엄마의 초유를 먹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체와 결합은 하지 않는 항체이고요. 임무노글로불린 E는 외분비샘의 외분비액에 많이 포함되어져 있죠. 염증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항체이고요. 호염기구나 비만세포에는 임무노글로불린 E와 결합할 수 있는 리셉터가 있고 알레르겐이 인체에 들어왔을 때 이 비만세포나 호염기구에 IgE가 결합을 함으로써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체와 결합하지는 않고요. 태반도 통과하지 못하는 항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무노글로불린 D는 비림프구 표면에 있어서 비림프구가 항원 제시세포로부터 항원을 인식을 하게 되면 형질세포로 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항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항체에 의해서 인체에 들어온 항원이 다 제거가 되면 더 이상 항체를 만질 필요가 없죠. 그때 비림프구에게 더 이상 형질세포로 분화해서 항체를 만들지 말라고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 IgD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체가 감염이 되었을 때 혈중 항체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우선 잠복기가 있죠. 잠복기에는 인체에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때이고, 인체에 감염된 병원체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개체수가 늘어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면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임상 증상이 발현할 때부터 인체는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항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네,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항체가 임무노글로불린 M이에요.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때부터 거의 7일까지는 계속 임무노글로불린 M이 증가하죠. 7일 이후가 되면 감소하기 시작해서 한 달 정도가 되면 임무노글로불린 M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병원체에 감염이 되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30일 이내에는 임무노글로불린 M을 검사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IgM이 농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최근에 어떤 병원체에 노출된 적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병원체가 인체에 들어온 7일 이후부터는 임무노글로불린 G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한 달 정도까지 피크를 이루게 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하지만 병원체가 다 사라진 뒤후에도 임무노글로불린 G는 혈중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작년에 B형 간염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내 몸에 B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있는가 라고 면역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떤 검사를 해야 돼요? 네, 1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IgM은 나오지 않겠죠. IgG를 검사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B형 간염에 대한 항체 검사를 할 때
IgG를 검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병원에서 IgG도 하고 IgM도 했는데 IgM도 검출이 되었다. 그러면 최근에 B형 간염이라고 하는 병원체에 노출된 적이 있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항원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 인체는 항체를 만들어서 기억해서 항체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똑같은 세균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노출이 되었을 때는 IgM은 별로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IgG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1차 감염에서는 항원을 인지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2차 감염이 되었을 때는 1차 감염 시에 형질세포가 이 항원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기억세포로 있다가 항원이 들어오자마자 항원을 인지하는 과정이 없이 항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항원에 노출되었을 때 평생 면역을 얻는 그런 질환인 경우에는 두 번째 노출되었을 때 이 IgG가 급속도로 만들어내면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개체수를 늘리기 전에 모두 다 제거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평생 면역이 얻어지지 않는 그런 병원체라 하더라도 인체에 감염이 되었을 때 IgG가 급속도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항원항체 복합체를 만들어서 기능을 못하게 하거나 대식세포가 포식활동을 해서 빨리 병원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죠. 그래서 혹시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증상이 매우 약하게 나타나고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면역 글로불린 5가지를 살펴보았고 그 기능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과민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